안녕하세요. 조청현입니다. 7월 19일 화요일 스토리가 있는 유럽 역사문화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잉글랜드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영국이라고 싸잡아서 얘기하는 것은 사실 무리가 있고요. 이 영국 안에는 이 잉글랜드만이 아니고 스코틀랜드, 웨일즈, 그리고 아일랜드도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곳을 다 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잉글랜드만 추려서 한번 여러분들께 정리를 해드리는 편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소주제로는 이 젠틀맨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보통 신사라고 하죠. 영국 신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이 젠틀맨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형성됐는가, 그리고 이 젠틀맨과는 아주 이율배반적인 단어죠. 이 훌리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이 축구 경기장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팀의 졌을 때 이 난동을 부리는 것을 이 훌리건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신사라는 말과 훌리건이라는 말은 이율배반적인 단어이긴 하지만, 이 잉글랜드에서는 또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는 그런 이 용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잉글랜드를 상징하는 또 대표적인 문화유산에는 이 문화에는 이 티 문화가 있죠. 차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서 이 전반적인 이 잉글랜드의 이 역사와 문화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오늘 강의는요, 먼저 영국의 지리와 기후를 살펴본 뒤에요, 이 레이디 퍼스트 문화가 있죠. 이 개념이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바이킹의 후예들, 이 노르만족이 이제 영국으로, 잉글랜드로 침략을 해가서 거기서 시작된 문화가 또 잉글랜드 문화의 역사 속에 또 일면 들어가 있는 면이 있습니다. 아주 거친 문화가 지배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이 레이디 퍼스트라는 개념을 통해서 이 문화를 어떻게 보면 순화시켰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레이디 퍼스트라는 개념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영국하면 차의 나라라고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봤던 디즈니 만화 중에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작품을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거기서도 보면 항상 차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차의 나라 잉글랜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본 뒤에 이 전반적인 역사와 문화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뒤에 보이는 이 건물은 국회의사당의 모습이고요. 바로 이 시계탑이 빅벤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영국을 상징하는, 잉글랜드를 상징하는 것 중에 2층 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국을 상징하는 모든 것이 한 그림 안에 들어가 있어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도 드릴 겸 해서 그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학습 개요를 살펴볼게요. 이 영국의 지정학적 위치를 살펴보고요. 이 레이디 퍼스트의 문화적 배경에 대해서 살펴본 뒤에 훌리건이라는 어떻게 보면 이 축구 경기에서
이 양념이라고 봐야지 될까요? 영국에서 이 가끔씩 이 축구장 난동 사건이 일어나기에 마련인데요. 예, 그래서 한번 이 훌리건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역사와 문화를 이해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국에서는 그 지하철을 언더그라운드라고 얘기를 하죠. 서브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뭐 프랑스에서는 이 메트로라고 저번에 이 프랑스 편을 얘기하면서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예, 각국마다 이 지하철을 얘기하는 용어가 약간씩 다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그 단어에 익숙해지라고 한번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예, 영국을 또 상징하는 것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것이 비틀즈라고 할 수가 있죠. 예, 이 비틀즈는 뭐 6, 70년대 그리고 80년대 뭐 제가 대학 다닐 때도 가장 유명한 영국의 이 그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지금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 BTS인가요? 그 친구들이랑 거의 격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리고요 여기 트렌치 코트를 입고 있는데요. 이 비틀즈가 이 세상에 이 트렌치 코트를 전파시켰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영류, 한류라는 말이랑은 좀 맞지 않는 것 같긴 한데 뭐 영류라고 합시다. 그 영류의 바람을 타고 이 트렌치 코트가 이 7, 80년대에 그야말로 세계에 보급되게 되죠. 이 트렌치 코트라는 것은 원래 제1차 세계대전에 군복으로 쓰였던 복장입니다. 이 참호전이라는 게 뭐 사실상 이 땅에 웅크리고 도랑을 파고 땅에 웅크리고 전쟁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 방수가 안 되는 옷을 입고 있으면 그야말로 동상에 걸리기 딱 알맞은 구조죠. 그런데 이 트렌치 코트를 입게 되면서 동사자의 숫자가 아주 많이 줄어들었죠. 물론 군화도 큰 역할을 합니다만, 예, 그래서 이 비틀즈를 한번 이 동상을 가져가 봤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뭐 중고등학교 시절에 청계천점을 가다 보면 이 백판이라고 해서 이 해적판을 파는 이 가게들이 많았어요. 뭐 지금은 지적재산권 보호 때문에 이 백판 혹은 해적판이 존재할 수가 없죠. 하지만 그 당시에는 뭐 그런 뭐 규정이 아주 뭐 거의 없었다시피 하기 때문에 많은 이 해적판들이 있어서 뭐 토요일 일요일 같은 때 이제 청계천에 가서 이 비틀즈 관련된 이 레코드판을 구하는 게 또 그날은 그때 또 쉬는 방법 중에 하나였죠. 예, 이것은 롬버스 패턴이라고 해서 이 영국을 상징하는 이 옷 모양, 이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먼저 영국 잉글랜드의 지리적 특성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예, 먼저 지도부터 가져가 봤습니다. 이 잉글랜드는요, 이쪽 웨일즈를 제외한 이쪽이 웨일즈고요. 이쪽이 웨일즈고 이 나머지 지역이 이 잉글랜드입니다.
여기까지가 잉글랜드고요. 그 다음에 이 위쪽이 스코틀랜드고 이 왼쪽에 있는 이 큰 섬이 아일랜드 섬입니다. 그리고요, 이 맨섬과 이 건지섬 그리고 저지섬이 있는데요. 이곳은 지금도 이 왕령지입니다. 이 영국 국왕이 다스리는 통치하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죠. 뭐 맨섬과 이 건지섬, 저지섬과 관련해서는 뭐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잉글랜드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뭐 여기서는 빼도록 하겠고요.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지역은 이 웨일즈를 제외한 이쪽 이 잉글랜드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프랑스 이쪽이 파드칼레고요. 이쪽이 영불해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가까운 곳이 벨기에와 네덜란드라고 보실 수가 있죠. 예, 이 영국의 전통적인 잉글랜드의 전통적인 이 오두막이 있어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영국은요, 이 대서양과 북해 사이에 있고요. 가장 가까운 유럽 국가는 프랑스와 벨기에 그리고 아까 지도에서 보았듯이 네덜란드까지 포함해서 이 3개국이 가장 인접한 국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사이의 영국 해협 거리는 38km에 불과하고요. 이 영국과 프랑스를 잇는 터널 길이는 한 50km 됩니다. 여러분들이 유럽 여행을 가셨을 때 유로 패스를 하나 구입을 하셔서 이 영불 해협을 지나서 영국 해협을 지나서 영국도 같이 여행을 즐기시면 아주 좋은 여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그레이트 브리튼 섬은요, 이 유럽 최대 섬인 동시에 세계에서 8번째로 큰 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낮은 지대의 남부와 동부는요, 주로 농경지가 많고요. 이 북부는 상대적으로 산이 많습니다. 동쪽은 북해, 서쪽은 아일랜드 해와 세인트 조지 해협, 그리고 남쪽은 영국 해협, 북쪽은 대서양과 접하고 있죠. 이 북아일랜드의 동쪽으로는 아일랜드 해와 노스 해협, 그리고 북쪽으로는 대서양, 서쪽과 남쪽으로는 아일랜드 공화국이 맞닿아 있습니다. 예,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국경을 접한 나라는 어디에도 없고요. 모두 바다가 주변을 덮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죠. 뭐 전형적인 섬나라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예, 제가 이 영국 국기를 어떤 걸 가지고 올까 고민을 하다가요. 사실은 이 잉글랜드, 영국이라는 나라는 다민족 국가죠. 뭐 그렇기 때문에 뭐 백인들이 흑인들은 영국기는 좀 그런 거 같고, 그래서 이 여러 색깔의 이 인종들이 휘날리는 휘젓는 이 영국기를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예, 영국을 상징하는 것 중에 또 대표적인 것이 장미가 되겠죠. 그런데요, 한 가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전에 뭐 백장미, 흑장미 뭐 이런 것들은 지금과 같은 겹장미가 아닙니다. 이렇게 겹으로 되어 있는 장미가 아니고
헛장미처럼 헛장미라고 해서 사실상 겹이 없는 그러한 헛장미였다는 점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뒤에 이 영국 이 문장에 한번 이게 헛장미가 나오니까 그때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죠. 예, 기후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영국을 또 상징하는 것 중에 이 스모그가 있습니다. 이 스모그라는 것이 사실상 엄청난 인명피해를 낳았던 이 사건이었죠. 이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10,000명 이상의 희생자를 낳았던 이 스모그 현상은 정말 대단한 어떻게 보면 공장의 폐해를 가장 잘 나타나는 일대 사건이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유도 모른 채 죽어갔죠. 예, 영국을 또 상징하는 것 중에 이 밀크티가 있죠. 이 티에 홍차에 우유를 썼고 여기 이것이 바로 라벤더입니다. 이 라벤더를 뿌려서 라벤더 향도 같이 즐기는 밀크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영국은 북극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지만 바다에 둘러싸여 이 해양성 기후라 이 온화한 편입니다. 이 대서양에서 불어오는 남서풍 때문에 비가 많이 오고요. 날씨가 자주 변하지만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거나 32도 이상 올라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평년 기온이 이렇다는 거예요. 요 근래에는 기상 이변 때문에 지구 온난화 때문에 이 엄청난 이 온도로 올라간다고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만 이 평상시 기온으로 따지자면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는 아예 없고요. 32도 이상으로 올라가는 경우는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강수량은 연중 고르게 분포하지만 평균적으로는 3월에서 6월이 가장 건조하고요. 이 9월에서 그 다음에 1월에 비가 가장 많이 내리는 계절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영국 같은 경우에는 3월에서 6월 사이, 그리고 6월에서 한 8월까지가 아주 여행하기가 좋죠. 이 서유럽권은 대부분 6, 8월, 여러분들 여름방학 동안, 지금이죠. 지금 여행을 다녀오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지금 덥다고 하니까 참 의아한 일이죠. 사실은 이 6, 8월에는 평균 기온이 20도씨로 맑고 덥지 않은 청명한 날이 많아서 여행하기 적합한 계절이고요. 이 12월부터 2월, 다시 말하면 우리 겨울방학에 해당되는 기간에는 평균 기온은 3도씨 정도 되고요. 흐리거나 비 오는 날이 잦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유럽권으로 겨울방학 동안에 움직이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우산과 우비를 반드시 챙기셔야만 하죠. 예, 레이디 퍼스트 이 버킨헤드 정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느 영화의 장면 같기도 하죠. 타이타닉이었나요? 그런 영화의 장면 같기도 하네요. 예, 배가 난파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남자들은 이 배 선상에 있고요.
이 노인과 부녀자와 아이들이 이 구명정에 타서 이제 내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영국인들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노르만족에 속하는 바이킹족의 후예들입니다. 여러분들 바이킹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이 바다의 해적으로 광폭한 성질과 지저분한 외모가 떠오르기 마련이죠. 이러한 성품을 고치기 위해 영국인들은 예부터 엄격한 규율을 지키며 자기 자신들을 다스려 왔죠. 남자들은 기사도 신사도라 하며 약자를 보호하고 신앙을 지키며 여자를 보호하는 것을 명예라고 생각했습니다. 1852년 영국의 수송선 이 버켄헤드 호가 이 남아프리카로 항해하던 중 암초에 부딪혀 가라앉게 됩니다. 배에는 총 630여 명의 승객이 있었고요. 하지만 구명정은 정원이 180명인 3척에 불과했었죠. 다시 말하면 630명 중에 540명만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이때 이 배의 선장인 세튼 대령과 남자들은 여자와 어린이들을 구명정에 태우고 배에 남게 되죠. 이 사건 후 영국에서는 여자와 어린이가 먼저라는 전통이 확립되었고 이 레이디 퍼스트 정신이 이어져 오게 된 것입니다. 영국 신사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영국 신사하면 이 중절모에 지팡이를 가지고 있고 또 이 장갑을 가죽 장갑을 끼고 이 코트를 입고 있는 이 영국 신사가 기억이 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파이프 담배라든지 코스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상징이 아닐까 싶어서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이 영국인의 정중함과 예절은 이 영국 신사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죠.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남자를 의미합니다. 현재는 이 남성에 대한 정중한 호칭으로 쓰이고 있죠. 이 젠틀맨은 원래 향사 아래에 그리고 요먼 그 자영농이나 중산층 위에 있는 잉글랜드의 유상 계급인 젠트리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 젠트리라는 것은 뭐 약간 좀 옆으로 세워지 될 것 같네요. 이 젠트리를 설명을 하려면 이 영국의 헨리 7세가 있죠. 이 헨리 7세가 있는데요. 이 수장령을 발표하게 됩니다. 교회의 수장은 국왕이다 라는 수장령을 발표하게 되죠. 그 전에는 가톨릭이 있었고요. 이 영국 교회의 이 수장이 이 영국 국왕이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사실상 이 가톨릭 재산이 모두 이 국왕의 국유재산이 되어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영국 이 수장령이 발표됐다는 말은 이 가톨릭 재산을 모두 국유화시켰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자, 그 과정에서 엄청난 수도원, 재산이라든지 이 땅을 확보하게 된 국왕은 사실상 이 땅을 모두 다 경작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백성들에게 이 싼 가격에 이 보통 아주 싼 가격에
이 땅을 불화하게 되는 것이죠. 뭐 이런 식이죠. 뭐 예를 들어 강남에 뭐 한 평에 뭐 1억이 넘겠죠. 제가 좀 강남 땅값은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강남에 1억이 넘는 땅을 뭐 1,000만 원도 너무 많나? 100만 원에. 그리고 여러분들도 약간 좀 용돈 모으면 살 수 있겠죠. 뭐 그런 식으로 이 싼 가격에 이 백성들에게 나누어 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젠틀이 그렇게 해서 땅을 소유한 사람들을 젠틀이라고 불렀고요. 이 젠틀이들은 국왕에 대한 충성심이 상당히 강할 수밖에 없죠. 만약에 이 가톨릭이 이 교회 수장이 영국 국왕에서 다시 이 가톨릭으로 변하게 되면 그 땅을 빼앗기기 때문에 이 국왕에 대한 충성도가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죠. 만약에 뭐 여러분들이 어떤 대통령이 있어서 뭐 땅을 뭐 100원에 불화해 주겠다. 뭐 이렇게 되면 그 땅을 소유한 뒤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도 그 정권에 대해서 상당히 뭐 충성을 다하겠죠. 뭐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젠트리 계급에 대해서는요. 예, 이 영국 신사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건데 여기 회중시계가 있습니다. 이 회중시계라는 것은 19세기까지만 해도 남성들만의 전유물이었고요. 이 여성들은 손목시계를 사용하고 있었죠. 근데 요새는 회중시계보다 남자들도 이 손목시계를 더 많이 쓰죠.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회중시계를 보기 위해서는 일단 이 회중시계를 손에 얹고 또 뚜껑을 열어야지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제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고 나서 이 회중시계를 쓰던 남성들이 뭐 전쟁터에서 언제 뚜껑 열고 시계 보고 그럴 여유가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성의 전유물이었던 손목시계를 빠르게 로 교체하게 되죠. 예, 전쟁이 많은 것을 변화시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날씨가 서늘하고 비가 자주 오기 때문에 우산, 모자, 버버리 코트를 갖춰야 합니다. 예, 아까 비틀즈를 얘기를 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버버리 코트는 비틀즈가 인기를 얻으면서 함께 유행을 탔던 대표적인 옷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영국 신사라는 관용적 표현도 매너 때문이 아니라 이 날씨 때문에 비롯되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예, 바로 이러한 이 신사들이 가지고 다니는 이 장신구들, 이 액세서리들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예, 다음으로 훌리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경기장 인근인 것 같은데요. 웬 불안단들이 우통을 벗어 던진 채 거의 난리 법석이네요. 이 훌리건이란 이 축구장에서 난동을 부리는 무리를 일컫는 말이죠. 이 1960년대 초 실업자와 빈민층이 축구장에서 울분을 풀기 위해 난동을 부리는 일이 잦아지면서 이들을 가리키는 용어로 자리 잡게 됩니다. 훌리건은 자신이 응원하는 팀이 졌을 때뿐만 아니라 이긴 경우에도 난동을 부리죠. 이러한 영국인의 양면성은 영국인의 선조들이 원래 호전적인 민족이었다는 데서 원인을 찾기도 합니다.
신사에 예절을 지니면서도 때때로 앞뒤 가리지 않는 폭도로 변하는 모습에서 영국인의 또 다른 이면을 엿볼 수 있죠. 영국을 또 상징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티타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나오는 한 장면을 캡처해서 가지고 와 봤는데요. 여기서도 역시 차를 마시고 있는 모습이죠. 이 영국은 뭐니 해도 홍차의 나라라고 볼 수가 있죠. 영국과 차 문화는 아주 밀접합니다. 먼 이국에서 가져온 차는 처음에 궁정에서 즐기다가 점차 이 귀족 신사계층 사이에서 즐기기 시작하죠. 먼저 이 궁정에서 항상 먼저 모든 고급 문화는 먼저 즐기고요. 그것이 점점 아래 계층으로 내려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대표적인 것이 홍차뿐만이 아니고 초콜릿도 마찬가지고요. 이 대부분의 이 문화라는 것이 이 소수에서 시작해서 다수로 넘어가고요. 이 다수가 어떤 특정한 사치품을 즐기기 시작할 때는 이 산업혁명이 또 계기가 돼요. 이 대량 생산이 전제돼야지 되기 때문에 이 산업혁명 시기에 이 대중화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죠. 1720년경에는 닭이 세트와 이 밀크티를 기본으로 하는 영국풍의 이 홍차 문화가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1860년대 인도에서 생산된 최상품 차가 영국으로 대량 들어오면서 이 차가 일상적인 기호품이 되죠. 영국의 식민지였던 인도가 차 재배지인 영향이 크고요. 지금도 인도와 실론 지방의 차를 가장 널리 마시고 있습니다. 아셈, 다절링, 올그레이, 오렌지 페코 등의 이 차에 우유를 넣어 마시는 것이 일반적이죠. 영국에서는 하루 6번, 아침 5시, 새벽 5시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리고 오전 11시와 점심 직후, 그리고 오후 3, 4시경과 5시, 그리고 저녁 때 차 마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오전 11시와 이 오후 3, 4시경의 차는 일상화되어 있고요. 이 샌드위치나 이 케이크, 잼을 바른 이 스콘 등을 곁들여 식사를 대신하고 있죠. 영국에서 아침 식사 때 포도주와 맥주를 마시던 오랜 관습이 있었지만 이 모닝티가 이를 대신하게 됩니다. 영국에서 애프터눈 티에 초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친구가 되고 싶다는 의사 표현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애프터눈 티에 티타임에 초대를 받았는데 그것을 거부를 하면 친구가 되기를 거부한다고 그렇게 오해를 받을 소지가 많으니까 그 점 고려하시면서 되도록이면 참여하는 게 낫겠죠. 오후 3, 4시에 갖는 이 애프터눈 티 타임에는 이 홍차를 비롯해서 차에 어울리는 앞서 얘기한 이 스콘이라든지 케이크, 파운드 케이크 등을 곁들여 먹습니다. 잠시만요. 여기서 한 가지만 좀 옆으로 세서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우리가 보통 미국 독립혁명이 일어났을 때 사실상 이 보스턴항에 정박되어 있는 동인도 이 회사에 영국에
이 동인도 회사의 이 홍차를 이 바다에 투척하면서 이 미국 독립혁명이 시작됐다고 얘기를 하고, 그 차를 홍차라고 흔히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 근래 뭐 미국사 쪽 자료들을 읽어보니까 그것이 이 인도산 혹은 실론에서 생산되는 홍차가 아니고 이 중국산 녹차였다는 것이 요 근래 좀 드러나고 있어서 한번 지나가는 말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본 차이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이 차문화가 발달함에 따라 도자기 공예 역시 발달하게 되죠. 이 많은 유럽 국가들은 중국에서 들여온 도자기를 통해 이 도자기 공예를 접하고 있었습니다. 이 영국인들이 도자기를 차이나라고 부르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죠. 예, 이 실크로드를 따라서 이 영국에서 가장 많이 수입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 중국산 비단과 도자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전부 고부가 가치 상품들이죠. 사실상 영국과 이 청나라와의 교역은 사실상 영국의 무역 욕조로, 다시 말하면 이 수출하는 것보다 이 수입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무역 역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무역 역조를 해소하기 위해서 열심히 영국에서 이 산업혁명으로 생산한 이 막대한 양의 이 옷을, 이 면직물을, 그리고 모직물을 수출을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도자기나 비단 수입액을 능가할 수는 없었죠. 그래서 이제 머리를 짜내서 생각해냈다는 것이 이 인도산 이 마약을 이제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아편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그만큼 영국인들은 중국의 도자기에 열광하고 있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국의 경우 차 문화를 바탕으로 19세기 초 영국만의 독특한 본 차이나가 탄생하게 되죠. 웨지우드를 비롯해 로열 돌턴, 민턴, 로열 크라운 다비 등은 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국 도자기 회사들입니다. 예, 영국의 음식 문화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이 영국을 상징하는 이 음식에는 뭐 사실상 피시앤칩 그리고 잉글리시 브레퍼스트 뭐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영국의 음식은요, 유독 유럽의 다른 나라들에 비해 개성이 없다는 평을 들으며 딱히 대표 음식이라 내세울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 이유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이 영국의 기후 여건상 일조량이 적고 기온도 낮아서 이 농작물이나 각종 음식 재료들을, 식자재들을 키우기 힘들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또한 산업혁명으로 도시 노동자들이 늘어나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전통 음식을 만들 시간이 부족해져 이 전통적인 조리 방법이 많이 사라졌고요. 두 차례 세계대전을 겪으며 요리가 더욱 간소화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먼저 잉글리시 브레퍼스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이 영국의 음식이 볼품없다고만 말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아침 식사 때문입니다. 이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점심 식사가 간소하고요. 이 식사 시간이 짧은 탓에 영국인들은 아침을 아주 든든히 먹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 아침 식사 메뉴가 아주 풍성하죠. 이 계란과 베이컨, 소시지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영국 어디서든 맛볼 수 있는 보편적인 아침 식사입니다. 이 피시앤칩도 있는데요. 이 여행 중 어디서나 맛볼 수 있는 영국의 대표 요리, 서민 음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국의 지형적 조건 때문에 이 생선이 많이 잡히고요. 이 감자 생산량도 아주 풍부하죠. 이 피시앤칩은 이 두 가지 재료를 활용한 메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구나 가자미 등 흰살 생선을 기름에 튀겨 감자튀김을 곁들여서 먹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죠. 뭐 또 샌드위치라는 것도 있죠. 이 카드놀이를 좋아한 샌드위치 백작이 카드놀이를 하면서도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고안해냈다는 샌드위치는 영국인의 일반적인 점심 메뉴이기도 합니다. 온 가족이 교회를 다녀온 일요일에 점심으로 고기를 먹던 풍습에서 유래한 음식이 이 썬데이, 이 로스트 비프라고 부릅니다. 쇠고기를 이 양념 없이 통째로 오븐에 구워 조리하여 구운 야채들과 함께 접시에 내오죠. 쇠고기를 굽는 과정에서 흘러나온 고기 기름에 달걀과 밀가루를 섞어 요크셔 푸딩을 만들기도 합니다. 아주 대표적인 전통 음식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요크셔 푸딩은요. 왕이 있지만 통치하지 않는 나라 영국을 한번 여행해 보도록 하죠. 고대 브리튼의 이 모습이고요. 이 고인돌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신석기 시대부터 이베리아인이 정착을 했고요. 이 기원전 6세기에 켈트족이 유럽에서 건너와 정착하게 됩니다. 기원전 55년 로마 제국의 카이사르가 브리튼 섬을 침략했고요. 그 후 400년 동안 잉글랜드 지역을 이 로마 제국이 지배하게 됩니다. 4세기 후반 게르만족의 대이동이 시작되면서 앵글로 색슨족 등이 침략해오자 로마 군대는 철수하게 되고요. 이 켈트족은 원래 이 잉글랜드에 살고 있던 켈트족은 이 근처의 웨일즈와 스코틀랜드 지방으로 밀려나게 되죠. 6세기에는 바이킹의 침입이 있었고요. 이 9세기 초에는 웨시스 왕 에그버트가 이 앵글로 색슨계의 일부 왕국을 복속하게 되고 이 통일된 잉글랜드 왕국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게 됩니다. 10세기 말에는요, 북쪽에서 온 덴마크 계열의 데인인이 침입해 왔고, 이 데인인이었던 카누트가 왕위에 오르게 되죠. 이 플랜타제넷 이 왕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에드워드의 사후에 노르만디 공작 윌리엄이 왕위 계승권을 주장하며 쳐들어와
이 정보각 윌리엄 1세가 되어 노르만 왕조를 개창하게 됩니다. 예, 이 노르망디 공작, 다시 말하면 프랑스의 이 노르망디를 에서 활동하고 있던 이 노르만족의 후예라고 볼 수가 있죠. 이 공작 윌리엄이 영국을 쳐들어와서 사실상 노르만 왕조를 개창하게 되죠. 1154년 앙주 백작 헨리 2세의 등극으로 플랜테저넛 이 왕조가 시작되게 되죠. 뒤를 이은 리처드 1세는 십자군 원정을 주도하고 직접 출정하여 막대한 전쟁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 1215년에는요, 이 리처드 1세의 동생인 존 왕이 프랑스에 있는 영국 영토를 잃고 이를 되찾기 위해 무리하게 세금과 군사를 모으는 등 실정을 거듭하게 되죠. 이를 견디지 못한 귀족들은 왕권을 제한하는 마그나 카르타에 서명하게 합니다. 그리고요, 1265년에 영국 하원의 기초인 의회가 소집되게 되죠. 예, 여기서 마그나 카르타와 의회 소집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영국은 사실상 잉글랜드 국왕이 이 프랑스 내에 많은 영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것이 가스코뉴 지방, 보르도 지방, 뭐 이런 지역이 대표적인 이 잉글랜드 국왕의 영지고요. 근데 거기에는 한 가지 좀 부속 조건이 있어요. 이 잉글랜드 국왕이 프랑스 국왕을 섬긴다는 조건 하에서 이루어진 이 프랑스 국왕의 신하라는 게 전제가 돼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뭐 뒤에 백년전쟁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사실은 이 잉글랜드 국왕은 이 프랑스 국왕의 신하였다는 그런 점이 사실은 이 백년전쟁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상당히 어렵게 만드는 측면이기도 합니다. 예, 다음으로 랭카스터 요크 왕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1337년 프랑스 카페 왕조의 혈통을 가진 에드워드 3세가 프랑스 왕위를 요구하며 프랑스와 백년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예, 사실상 이 프랑스 왕위 서열, 승계 서열에서 이 에드워드 3세는 1위였어요. 그러니까 잉글랜드 국왕이면서 프랑스의 국왕이 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 찬스를 잡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요, 이 백년전쟁이 일어나는 데는 이러한 왕위 계승 문제도 중요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프랑드르 지방을 차지하기 위해 벌인 이 전쟁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 프랑드르 지방이 사실상 지금의 네덜란드와 벨기에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우리가 보통 저지대 지역이라고 얘기하는 바로 그곳이죠. 지대가 해수면보다 약간 낮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저지대 지역이라고 얘기하는 이 벨기에와 네덜란드를 누가 가질 것이냐. 다시 말하면 잉글랜드가 프랑드르 지방을 차지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대륙의 교두보를 확보하는 셈이고요. 셈이 되죠. 이 프랑스가 만약에 이 프랑드르 지방을 차지한다면 그야말로 유럽을 제패하는 대국으로 성장하게 되기 때문에
이 시기부터 소위 말하는 세력균형 원칙이 적용되면서 사실상 이 100년간 지속되는 전쟁으로 비하게 되죠. 이 전쟁에서는 잔다르크 등이 활약한 프랑스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요, 뭐 프랑스가 승리를 거둔다고는 하지만 전쟁터가 프랑스였어요. 프랑스 내에서 100년 동안 전쟁을 했다는 것은 이 농업 생산이 이 전쟁터에서 무슨 농사를 짓겠어요? 지금 내일 일도 모르는데 무슨 농사를 짓겠어요?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에서도 여러분들이 보시겠지만 이 전쟁 기간 동안에 농사를 개간하고 뭐 농토를 개간하고 농사를 짓고 이렇게 하기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뭐 프랑스가 승리했다고는 하지만 자국 내에서 이루어진 전쟁이었기 때문에 뭐 별로 득본 것도 없습니다. 이후 영국 내에서는 붉은 장비 문장을 쓰는 랭커스터가와 흰 장비 문장을 쓰는 요크가가 왕위 계승권을 놓고 다시 전쟁을 벌이게 되죠. 이것을 우리가 흔히 장미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예, 붉은 장미와 백장미의 싸움이라고 해서 무슨 옛날 중고등학교 시절에 얘기 들었던 요새는 학교 폭력 예방 때문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만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학교를 대표하는 깡패들이 있죠. 그래서 막 서로 주먹질을 하던 뭐 여학생들끼리도 뭐 그런 게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뭐 붉은 장미파다, 백장미파다 뭐 이래가지고 뭐 또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렇죠. 마치 중고등학교 시절에 무슨 패싸움 같기도 하죠. 그런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요크가의 승리로 다시 말하면 백장미파가 이기게 되는 것이죠. 이 요크가의 승리로 에드워드 4세가 왕위에 오르고요. 이후 랭커스터가의 왕위 계승권자인 투더가의 헨리가 이 요크가의 딸과 결혼함으로써 두 가문은 통합되게 됩니다. 헨리 7세로 왕위에 올라 투더 왕조의 시조가 되죠. 예, 투더 왕조에 살펴보기 앞서서 이 투더 왕조의 문장이에요. 이것이 사실상 당시 장미의 모습입니다. 뭐 아까 헛장미다, 곁장미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상 장미의 원형적인 모습은 이 모습이고요. 이 백장미를 같이 합친 형태가 이 투더 왕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헨리 7세는요, 이 절대주의의 기초를 확립했고요. 뒤를 이은 헨리 8세는 왕비 캐서린과의 이혼을 계기로 직접 교회 수장이 되어 영국 국교회를 성립하게 됩니다. 이 종교개혁을 단행했고요. 웨일즈를 통합하게 되죠. 이 영국 국교회는 헨리 8세의 딸 메리 1세에 의해 무자비한 탄압을 받기도 합니다. 근데 아까 그 젠트리를 설명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교회 수장이 이 국왕이 되면서 이 교회의 재산, 가톨릭 재산들이 전부 이 국가 소유가 되어버리죠. 이것을 싼 가격에 이 일반 평민들에게 불화를 팔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사실상 이 재정을 튼튼히 했다고 볼 수가 있죠.
엘리자베스 1세는 영국 국교회를 다시 확립시켰고요. 이 엘리자베스 1세는 국내 정책을 정비하는 것은 물론 해외 식민 사업을 추진하였고요.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격파해서 해상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사실 영국은 이 섬나라이긴 하지만 이 함대가 잘 갖추어져 있는 국가는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배를 운영할 수 있는 인력도 극히 적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해군 지휘관들도 적어서 사실상 해적들 중에서 이 국가에 대한 충성도가 있는 해적들을 이 스페인과의 무적 함대와의 이 해상권 장악 전쟁에 투입하기도 하죠. 예, 해적 수계를 소위 말하는 해군의 이 주요 지휘관으로 삼아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냅니다. 그 정도로 당시에 영국 해군의 이 수준이라는 것은 스페인에 비해선 훨씬 떨어졌다고 볼 수도 있죠. 이 시기에는 이 부유한 중산계급인 젠트리와 상인층 대부분이 글을 읽고 쓸 줄 알게 되는 등 이 전반적인 문화 수준이 높아지게 됩니다. 영국의 절대주의가 최고조에 달한 뒤 점차 쇠퇴하게 되죠. 엘리자베스 1세는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 엘리자베스 1세는 이 국가와 결혼한 사람이다 라는 말을 자주 했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자식이 없었죠. 뭐 결혼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자식이 있겠어요. 그래서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 스코틀랜드의 왕인 제임스 1세에게 왕위를 물려주게 됩니다. 이 제임스 1세의 아들 찰스 1세는 시대착오적인 관점에서 의회와 대립하게 되고요. 이는 왕의 부당한 권력을 제한하려는 시도인 권리청원과 청교도 혁명의 계기가 되죠. 예, 앞서 얘기한 바대로 이 제임스 1세와 이 왕세자, 뭐 뒤에 찰스 1세가 되기는 합니다만, 이 제임스 1세가 등극했을 때 왕세자였던 이 찰스 1세는 사실상 스코틀랜드의 이 정치 전통에 익숙했던 이 군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스코틀랜드에는 의회가 없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절대 권력을 행사해야 되는 그런 이 스코틀랜드 국왕의 입장에서는 이 의회의 이 끊임없는 간섭은 사실상 용납하기가 어려웠고, 이러한 스코틀랜드적인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은 아들 찰스 1세는 의회와 끊임없는 대립구도를 형성하게 된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서 소위 말하는 영국혁명이 불거지게 됩니다. 올리버 크롬웰은 이 청교도 혁명으로 찰스 1세를 처형하고 공화정을 선포하게 되죠. 예, 영국에서 소위 말해서 왕의 목을 베고 공화정을 선포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하지만요, 지나치게 청교도적 삶을 강조한 공화정은 오래가지 못했고, 이 크롬웰이 죽자 다시 찰스 1세가 왕위에 오르게 되죠. 예, 청교도적인 삶을 그야말로 이 국가에서 통제하게 되죠. 왜 이렇게 막 사느냐, 그리고 이 종교적인 삶을 거부하느냐 라는 이유로 이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졌고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사람들의 피로감은 아주 커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이 크롬웰을
이 죽자. 또 한 가지 실수는 크로멜의 아들을 또 호국경으로 삼아서 이 똑같이 이 청교도적 삶을 강조한 공화정을 유지하려고 했지만, 이 백성들이, 이 사람들이 종교적 삶을 산다는 게 이 세속 사회에서 불가능하잖아요. 어차피 이 세속 세상에서 사는 우리들이야 뭐 자유로움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데, 이 뭐 규를 잡는다든지 아니면 뭐 어느 몇 시에 밥을 먹고 뭐 이게 시간이 다 정해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생활 아주 피곤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거기에 염증을 느끼고 그 크로멜의 아들을 내쫓고 찰스 2세를 왕위에 올리게 되죠. 이 찰스 2세의 동생 제임스 2세는 영국을 종교혁명 이전으로 되돌리려고 했으나 이 신교도 중심의 의회에 의해 저지당하고요. 이 제임스 2세의 딸 메리 2세와 이 윌리엄 3세가 명예혁명을 통해 이 공동왕위라는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다음은 하노버 왕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하노버 왕조 중에 이 상징적인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 수정궁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1회 세계 그게 뭐였죠? 세계 국제 박람회가 열렸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이 영국의 선진적인 문물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첫 번째로 열렸던 세계 박람회 장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 제임스 1세의 손자인 하노버가의 조지 1세가 윌리엄 3세의 뒤를 이으며 시작된 왕조입니다. 해외 영토에 있어 많은 변화가 있던 시기고요. 1763년 프랑스와의 7년 전쟁에서 승리해서 인도와 캐나다를 얻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영토를 갖게 되고요. 이 1783년에는 식민지였던 미국의 독립이 이루어지고 1801년에는 아일랜드가 합병되게 잉글랜드에 이 영국에 합병되게 됩니다. 1837년 빅토리아 여왕이 즉위한 뒤 영국 제국은 전성기를 구가했죠. 산업혁명으로 자본주의가 발달하고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산업혁명으로 자본주의가 발달을 하는데 이 도시화가 진전이 되죠. 그렇게 되면서 맨체스터라는 도시가 자그마한 마을이었는데요. 이 맨체스터가 사실상 100만이 넘는 대도시로 이 산업도시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국회의원 수가 이 100만이 넘는 맨체스터가 이 국회의원이 딸랑 1명이에요. 그런데요, 지방의 이 전통적인 선거구에서 뽑히는 그 선거구도 인구수가 제각각이에요. 53명인 곳도 있고요. 53명이 한 명의 국회의원을 뽑는 투표를 하는 거죠. 가문끼리 나누어 먹는 돌려가면서 이제 국회의원을 하는, 그리고 태어나서 한 번은 국회의원은 당연히 하는 그러한 선거구도 있고요. 그거를 흔히들 부패 선거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100만이 넘는 도시를 대표하는 국회의원 한 명과 53명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한 명이 동일한 투표권을 행사한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 라는 의문이 이제 제기되게 되고요. 이제 선거구 획정 문제가 이 가장 중요한 이 정치 쟁점이 되어가던 시기죠. 하지만 사실상 1인 1표제 남녀 구분 없이 모든 성인들이 1인 1표제를 구사하는 것은 사실상 1930년대부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사실상 이 대부분의 남성들이 군대로 끌려가죠. 그러면 기계도 돌려야 되고 이 군비를 생산하기 위해서 뭐 기계도 돌려야 되고 시내버스도 운행이 돼야지 되는데 뭐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이 전부 그 전쟁터로 나가는 바람에 소위 말하는 이 시민들의 발이 멈추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여성 이 운전자들, 이 버스 기사들이 대거 등장하게 되고요. 이제 그러한 것이 발판이 돼서 이제 여성들에게도 이 투표권을 줘야지 된다는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남녀가 이제 동일하게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은 뭐 1930년, 45년 이후라고 볼 수가 있죠. 거기다가요, 뭐 아까 맨체스터와 53명의 선거구의 국회의원 얘기도 나왔지만 이 재산세를 얼마를 냈느냐, 토지세를 얼마나 냈느냐에 따라서 이 투표를 할 수 있는 이 기표 숫자가 달라져요. 재산세를 많이 내면 이 투표소에 들어가서 찍을 수 있는 이 도장 수가 늘어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영국 국왕이 이 한번 투표를 하기 시작하면 이 몇백 번 이상을 찍어야 할 정도로 이 선거 이 기표에도 이 토지세와 재산세를 내는 정도에 따라 이 수량이 달랐다는 점도 이 시기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아울러서 이 난징 조약으로 중국에 진출해 홍콩을 얻는 등 영역이 확대되어 가는 영국 제국이 이 시기에 나타나게 되죠. 19세기 말부터 독일, 미국 등의 세력 확장과 국내 경제 불황이 계속되고요.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으로 영국의 번영은 위기를 맞게 됩니다. 윈저 왕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윈저 왕조는 지금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통치하는 이 왕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상 하노버 왕조와 같은 뿌리예요. 그런데 왜 이름을 성을 바꿔줄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 에드워드 7세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조지 5세는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이 독일계 성씨인 이 하노버를 버리고 이 하노버 공국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 하노버라는 이 성을 사용했던 것이죠. 그 성을 버리고 윈저 왕가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미국과의 연합을 통해 동맹을 통해 제1차 세계대전에서 승리를 거두고요. 이를 계기로 영국의 국제적 지위는 하락하게 됩니다. 이 많은 해외 자치령을 잃어 영국 제국은 붕괴하게 되죠. 아울러서 1922년 남부 아일랜드가 이 자유국가로 독립하여 북아일랜드만 영국의 영토로 남게 됩니다. 1939년에는요,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요. 영국은 윈스턴 처칠 총리의 지휘 아래 미국과 연합해서
이탈리아, 독일, 일본을 항복시켜 전쟁을 끝내게 됩니다. 1952년 엘리자베스 2세가 왕위에 오른 뒤 이 1950년부터 1960년대에는 경제적 팽창과 번영을 누리게 되고요. 하지만 유럽 경제 공동체 가입을 거부하고 새로운 산업에 대한 투자 등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아 영국 경제가 침체하게 되죠. 오늘의 과제지만 오늘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주차 과제는 없고요. 기말 과제에 대해서는 공지사항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죠. 이 영국의 역사 가운데 가장 흥미로운 시대를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그 시대를 대표하는 유적과 유물에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조사해 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한번 임의로 요 시기가 흥미가 가는 걸 하는 시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시대를 하나 정해서 한번 그 시대의 특징이라든지 유적과 유물 등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조사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건강한 모습으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